나는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님의 후계자 장군님. 그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누구나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백두혈통이라고 떠받들어졌던 그 사람. 나는 그를 위한 전담 외과 의료진의 후보가 된 것이었다. 나는 10살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버렸다. 속으로 되뇌었다. 살아남는 게 무슨 죄였을까? 우리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역병이 들이닥쳤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난했을 뿐이었다. 먹을 게 부족해도 옷이 해져도 사람들은 적어도 내일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병이 돌고 난 뒤로는 모두가 내일을 잃어버렸다. 처음엔 옆집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다음에는 학교 친구가 열이 펄펄 끓다. 숨이 가빠지고 며칠 만에 조용해졌다. 마치 마을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된 듯했다. 나는 어린 눈으로 그 모든 걸 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집까지 들어왔다. 어머니가 먼저 쓰러졌다. 아버지는 밤새 물수건을 바꿔 올렸지만 어머니의 숨은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 손은 처음엔 뜨거웠다. 그러다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다. 속으로 울부짖었다. 안 돼, 제발 제발 버텨줘.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스르르 빠져나갈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아버지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마치 따라가듯 눈을 감았다. 그 모든 과정을 나는 지켜만 봤다. 왜냐면 약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약은 단 한 병. 하지만 그 약의 가격은 우리 가족 한 달 식량을 모두 합쳐도 모자랄 금액이었다. 나는 약을 파는 사람에게 매달렸다. 울면서 빌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돈도 없는 것이 뭘 바라나?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병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걸 알았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약 하나 때문에, 그 약을 살 능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숨이 끊기는 사람들. 나는 해부학책도 의학책도 모르는 10살짜리 아이였지만 그날 아주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내 부모가 죽었을 때 곁에 약을 들고 와줄 사람이 없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놀지 않았다. 책으로 보이는 건 뭐든 주워 읽었고 어른들에게 질문하며 배웠다. 밤엔 촛불 아래에서 글자를 외웠다. 하루하루가 실전이었다. 나는 살아남은 놈이라는 죄책감 대신 살아남은 이유를 찾고 싶었다. 이런 내가 훗날 북한 최고령도자의 성형수술을 맡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부모님을 잃고 난 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나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 공부했다. 나를 가르치던 선생들은 종종 말했다. 저 아이는 기어코 뭔가 되겠구만. 함경북도에서 평양으로 올라가는 건 보통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최고 상위권 학생만 들어간다는 리과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뒤에 있었다. 리과 대학의 교육은 인간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잠은 3, 4시간, 식사는 늘 부족했고 실험실은 늘 습기와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얻은 건 고통뿐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버티고 또 버텼다. 그 버팀의 끝에 나는 엘리트 의학 인력을 비밀리에 양성하는 특별반에 선발되었다.
지명될 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축하하네. 이제 자네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 가문의 영광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래서 기뻤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특별반에 들어가자 특정 인물의 건강관리와 특수한 목적의 외과 수술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다. 나는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님의 후계자 장군님. 그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누구나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백두혈통이라고 떠받들어졌던 그 사람. 나는 그를 위한 전담 외과 의료진의 후보가 된 것이었다. 첫 임무는 그의 턱선을 교정하는 소규모 절제술이었다. 그날 우리는 특수 차량에 실려 비밀시설로 이동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였다. 최첨단 장비, 일반 사람은 평생 보지도 못할 약재와 도구들. 그리고 끝도 없이 동원된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턱이 너무 넓다고들 하더군. 조금만 다듬어줘.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수술이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누군가와 닮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집착해왔다던 위대한 수령의 모습. 그 얼굴을 담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 그 사실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 나는 공허함이 몰려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거지?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다. 그는 만족한 듯 거울을 들여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공훈증을 받았다. 상도 받았다. 평범한 의사라면 평생 받을까 말까 한 영예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문의 영광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만큼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귀 모양이 그렇구만. 각도가 어색해. 몇 달 뒤 그는 귓바퀴 각도 조정 수술을 요구했다. 다음엔 이마 라인을 교정해야 했다. 그리고 또 몇 달 뒤에는 광대뼈 각도 보정, 그 다음에는 코 기저부 보형물 삽입, 또 그 다음에는 목근막 교정. 그때마다 이유는 같았다. 수령님을 닮아야지. 지도자의 기계가 나와야 한다. 백두혈통의 얼굴은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정말이지. 처음엔 감격스러웠던 내 일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맞는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수술실 한쪽에 놓인 마취제, 그 옆에 쌓여있는 최고급 항생제. 그 약들이 내 부모님을 살릴 수 있었던 단 한 병의 약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내가 그 약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눈은 뜨거워졌다. 이 한 병이면 사람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매번 그 생각을 삼켰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묵직한 울분이 매일같이 끓어올랐다. 그러던 나는 결심한 마음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약재 창고에서 약을 빼돌려 가난한 아이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고위 권력자에게는 이 약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 한 약이고 이 약 한 박스면 예전에 내가 살던 마을이 역병으로 통째로 죽어나가는 일은 맞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래, 그들은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 나는 국가 최고의 수장의 수술을 맡았었고 인정도 받았기에 약재 창고에 드나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약을 받아 전달하면서 약을 꾸준히 모았다. 그리고는 정말 약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약을 대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 시절 그 기억, 그 상처의 순간에서 나의 죄를 씻어내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살아남았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인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가슴이 뛸 때마다 몇 번이고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씻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가장 신뢰하던 상관이 은밀히 나를 불렀다. 자네 최근에 수술 자료를 외부로 빼냈다는 제보가 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 짓을 할 이유도 의도도 없었다. 그런데 상관은 믿기 힘든 말을 덧붙였다. 자네가 약을 빼돌렸다는 소문도 있어. 하도 불쌍한 사람들을 몰래 도와줬다지.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다. 배신이었다. 상관은 나를 도와주는 척하며 실은 오래전부터 내가 약을 몰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어디선가 흘려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넣기 위한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스치듯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이 위기가 넘어가기를 기도를 은조렸다. 목숨만은 살려주시길. 오늘은 7번째 성형수술이 있는 날이었다. 빠르게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상황을 얼버무리며 피했지만 의심의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심장이 마구 뛰었다. 어떻게 하지? 나는 이 수술이 끝난 후 죽겠구나. 내 손끝에서 그냥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까? 차마 그럴 순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의 미래는?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얼굴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을. 그 순간 나는 체제의 요구와 내 양심 사이에서 한없이 갈등했다. 한쪽은 영광과 훈장, 다른 쪽은 내가 지켜야 할 생명. 수술이 끝나고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손을 바라보았다. 내 삶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탈출하겠다고. 자유와 인간 존엄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지만 탈출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작은 실수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체제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 나는 매일 긴장 속에 살아야 했다. 그때였다. 그런 나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다. 외교부에서 갑자기 연락을 보내왔다. 선생님,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의학학술 포럼에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출국 허가 곧 날 겁니다. 그 말은 자유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기적 같은 음성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다. 북한의 해외 파견은 감시와 감시의 연속,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현지에서 바로 귀국 조치가 되고 평양 도착 즉시 지하로 끌려갈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상관이 나를 이미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로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대로 평양에 남는다면 내 운명은 불보듯 뻔했다. 내 안에서 수십 년 누적된 울분이 꿈틀거렸다. 내가 왜 죽어야 하지? 내가 왜 죄인이어야 하지?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나는 결심했다. 도망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출국 하루 전 상관이 갑자기 나를 따로 불렀다. 자네 해외 나간다지. 잘 해보게. 우리 체면이 달린 문제니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친절했다. 말끝마다 동무라는 호칭을 붙였고 심지어 나에게 손수 담배까지 권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끝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거기 적힌 작은 글귀가 내 등골을 얼게 했다. 귀국 후 재심사 예정. 귀국 후 검열을 받는다는 뜻이었다. 이 말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널 보내주긴 한다. 하지만 돌아오면 죽는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것이다. 나는 담배를 받는 척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내가 평생 만든 가장 잔인한 가면이었다. 국제학술 포럼 참여를 이유로 나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탈출을 꿈꿀 수 없도록 나를 옥죄는 감옥 같았다. 첫 번째 검문. 짐을 열어 전부 뒤지는 요원들. 그들의 손길이 내 속옷 사이를 헤집을 때마다 목이 말라 숨을 삼켰다. 두 번째 검문. 몸수색.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주머니에 탈북 메모라도 있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그래도 온몸이 덜덜 떨렸다. 세 번째 검문. 출국 게이트 앞. 검사관이 여권을 들고 무려 4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40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지나가시오. 그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비행기가 런던 공항에 닿았을 때 나는 잠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우리 일행 뒤에는 북측 감시 요원 2명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호텔 방 번호까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매 식사 시간마다 우리 테이블을 눈으로 확인했다. 나는 포럼이 열리는 동안 한 번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심지어 밤에 샤워를 하는 순간에도.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호텔 뒤편의 작은 통로로 나를 불렀다.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빠져나갑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감시 요원 중 한 명이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에 내 다리가 휘청였다. 그럼 돌아가면 죽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면 바로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나는 허공을 붙잡듯 벽에 손을 짚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요? 나를 어떻게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 계획은 또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쏟아내는 질문 속 한마디 답을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리현성입니다. 리현성. 내가 역병이 도는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주사를 놔줄 때 치료해줬던 아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내 부모님도 살려주셔서 이 은혜 어찌 갚겠습니까? 내래 꼭 필요한 사람 되가쓰십니다. 라고.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졌던 마음과 비슷한 말을 해서 기억했던 아이다. 세상에. 그 아이가 자라서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줄이야. 알고 보니 외교부에서 나를 영국 포럼으로 가게 한 것도 내가 죽을 위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나를 추천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했던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잘한 것이었구나.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죄책감이 아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 머릿속에는 나를 살게 하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내 지난 날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탈출은 단 12분의 결정이었다. 그 아이는 외국 공관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차 한 대를 마련해 두었다. 시간은 새벽 2시 18분. 도심의 불이 꺼지고 호텔 복도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던 시간. 나는 마치 죄인처럼 발끝으로 바닥을 딛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를 빠져나가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 감시 요원 중 한 명이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날카롭게 물었다. 어디 갑니까, 동무? 내 입술은 얼어붙었다. 그때 그 아이가 뒤에서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보고서 작성하러 갑니다. 이건 제가 시킨 일입니다. 감시 요원은 나를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내리꽂았다. 하지만 외교부 간부의 지시라면 그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그는 비켜섰다.
그 몇 초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다. 우리는 복도 끝 비상계단을 통해 빠르게 빠져나왔다. 밖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차 문을 열고 있었다. 패스트. 깨딘. 나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그저 뛰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막을 정도로 울렸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호텔 창문에 서 있는 감시 요원의 실루엣이 보였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아직도 내 악몽에 나타난다. 며칠 뒤 나는 영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잠시 머물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 아이가 내게 소식을 전했다. 선생님 상관 말입니다.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그 사람.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자료 조작한 흔적, 보고서 허위 작성, 약품 횡령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내가 죽을 뻔한 이유였던 그 배신의 주인공이 결국 자기 덫에 걸린 것이다.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이 도망친 뒤 그 사람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의 시스템입니다.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까요. 나는 복잡한 감정에 잠겼다. 두려움과 허망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그는 분명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 또한 체제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영국에서 망명 허가 절차가 시작되자 나는 계속 고민했다. 여기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그러나 결국 나는 한국행을 선택했다. 내 부모님이 끝내 약 한 병을 구하지 못해 차갑게 죽어간 그 땅. 그 땅에서 부모님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자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긴박한 탈출의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영국 포럼에서 시작된 탈출, 지하망과 은밀한 루트를 거친 위험한 여정, 국경을 건너며 느꼈던 공포.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한에 도착한 나는 보호소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깨끗한 침대를 만났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단순한 일상이 내게는 너무나 값지고 귀하게 느껴졌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약값은 합리적이었다. 내 마음속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약 한 병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그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 엄마, 아빠,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병 걸려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탈북의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 현실을 알아갈수록 비교되는 현실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비로소 알았다.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손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 생각과 함께 나는 북한에서 함께 공부했던 후배 의사들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젠가 너희도 진정한 의술로 사람을 살리길 바란다. 체제의 도구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길.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켰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가 당시엔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거리, 사람들의 일상,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타고 친구와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
나는 그 단순한 자유와 평범함 속에서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축복이다. 현재 나는 시골에서 의료 현장에서 봉사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약을 나누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끔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 살아있음의 감사, 그리고 인간 존엄의 소중함. 모든 것이 내 삶을 새롭게 정의했다.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살아간다.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말자. 가끔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부모님 생각이 나서, 친구들 생각이 나서, 아직도 북한에서 아파서 죽는 이들을 생각하며 제발 살아남기를, 언젠간 이런 세상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나는 명품도 필요 없다. 비싼 집, 비싼 차 다 필요 없다. 그저 내가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 같다. 혹시나 삶이 지루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하다 생각했던 일상이 누군가에겐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나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뵐게요.